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말 AI 열풍입니다. 또 AI 열풍이고 AI 반도체 열풍이죠. 정말 이 반도체 산업, 특히 AI 반도체 산업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그래서 이 반도체 최고 전문가 이영수 IT의 신 네네. 이영수 대표님을 좀 초대했습니다. 인사 한번 가볍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IT의 신 이영수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18년째 IT 산업만 분석하고 있습니다. 바로 써먹는 최강의 반도체 투자. 작년에 책 내서 새내기 작가, 우리 교수님에 비하면 아주 이제 새내기지만 열심히 강연, 방송 출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AI 열풍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네. 아마 그걸 몸소 체감하고 계실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일까요? 일단 이제 글로벌리 봤을 때 큰 회사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면 대충 이게 단순 그냥 테마, 해프닝이냐 아니면 메가 트렌드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글로벌 탑 10, 시총 탑 10 기업들 보면요. 10개 중에 8개가 AI 쪽에 올인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 중에 한 개가 이제 10개 중에 그러면 나머지 2개가 뭐냐? 한 개가 아람코고요. 석유 회사고, 한 개가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 그러면 나머지 테크 기업들은 다 지금 8개, 대부분 기업들이 지금 AI 쪽에 올인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진짜 이거는 이제 AI가 전도 유망하니까 이제 우리가 갈 길이야 이런 차원도 있지만, 여기서 뒤처지면 안 된다라는 절박함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빅테크들을 보면 오히려 공포감에 질려 있다. 여기서 혹시나 우리가 경쟁력을 갖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그렇네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시가총액 기준으로 탑 10을 쭉 나열하면 아람코 하나랑 버크셔 해서웨이 빼면 AI 기업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 근데 또 버크셔 해서웨이도 AI 기업에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사실 자금이라는 관점에는 AI에 쏠려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더군다나 이제 저는 이제 거시경제를 보니까 거시경제 펀더멘털 상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폭발할 때마다,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폭발했다가 줄었다가 다시 폭발했다 왔다 갔다 하는데, 폭발할 때마다 소위 돈을 은행에서 주식으로 이동시키는 그 움직임이 거의 IT 혹은 반도체 기업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주가 전망이 좋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표님은 어떻게 주가를 보고 계시는지, 그 IT 기업들의 주가. 네, IT, 그러니까 우리 국내 반도체, 테크 기업들 주가 흐름을 보면, 이번 이제 상승 사이클로 접어던지는 이제 한 분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냐면 작년 3분기에 이제 메모리 재고가 거의 바닥 수준까지 내려왔었고, 4분기부터 이제 리스토킹을 하니까 가격이 급등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거의 이제 한 2개 분기 정도 상승 사이클로 왔는데, 주가는 굉장히 선반영해요. 대한민국은 선반영의 증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지금은 한 60% 정도의 업사이드가 다 이제 찼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앞으로 남은 건 한 30%, 40% 정도의 업사이드는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그동안은 굉장히 탄력적으로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이게 바닥 찍고 올라올 때는 굉장히 탄력적으로 올라오는데, 기울기는 이제 옆으로 이렇게 쭉 이제 이렇게 기울기는 완만해지지만, 여기서 개별주들은 또 굉장히 많이 또 튀어요. 이 중에서. 그래서 아직까지 테크 기업으로 인해서 이제 주식 투자 수익률을 기대하는 거는 굉장히 충분히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그렇군요. 저는 이제 토론이니까 저도 이제 말씀하시다가 의견도 종종 올리는데, 작년부터 꾸준히 드려왔던 말씀이, 물론 어떤 특정 산업 섹터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죄송한 표현일 수 있어요. 근데 그 해에 그 주식 시장을 결정짓는 일종의 주도주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한때는 예를 들어서 실제 인공지능이었다가, 한때는 메타버스였다가, 한때는 가상자산 NFT였다가, 그리고 작년에는 전기차 2차 전지였지 않았나 보고 있는데, 근데 이 주도주가 바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왔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금리 인상에 따른 어떤 공포 때문에 주식시장에 돈을 유입시키지 않다가, 이제 기대감을 갖게 되면서 이제 주식 보유 비중을 늘리자. 그러니까 실제 주식시장으로 돈이 더 많이 유입되면서 주가가 오르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렇게 들어올 때, 새로운 자금이 유입될 때 이미 올라가 있는 2차 전지와 같은 이런 섹터에 들어오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반도체 영역이 좀 안 좋았고, 실적도 작년에. 그래서 이게 주도주가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계속 저도 채널에서 말씀도 드려왔거든요. 책에다가도 그렇게 표현했고, 그런 흐름이라고 또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시경제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충분히 저는 일리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항상 이제 이게 뭐 새로운 돈이 들어오면 시장 흐름이 완전 색깔이 바뀌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항상 이제 기존에 있던 사이클을 주도하던 그 산업이 다시 주도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항상 그렇죠. 새술은 새부대 담는다는 마음으로 항상 또 새로운 섹터가 또 주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작년에는 단연코 2차 전지 쪽에 그 모든 수급들이 쏠렸고, 근데 이제 그 2차 전지가 굉장히 뭐 이게 에너지 트랜스포메이션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아이템이기도 했지만, 그 미국의 IRA 법이라는 이 정치적인 그 어떤 정책적인 이벤트가 굉장히 컸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은 이제 올해 또 트럼프라는 트럼프 당선될 가능성이 지금 점점 높아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뭐 트럼프는 뭐 거의 공개적으로 IRA 법에 대해서 굉장히 갈아엎어 버리겠다. 네. 그렇게 이야기하면, 물론 이제 이 방향성 자체가 뭐 예. ESG 트렌드 자체가 뭐 달라지진 않겠지만, 아무래도 속도에 대한 그렇죠. 부분들은 시장은 또 선반영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네. 것들이 주가 흐름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오히려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게 뭐 반도체 자체가 주도한다기보다는 AI를 위해서 반도체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AI라는 거는 국가 안보, 뭐 경제 이런 차원에서 모든 게 주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저는 이제 약간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네. 그 인류가 문명이 생기고 나서 제일 중요한 인프라가 저는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까지 어떤 산업 발전을 하면서 네.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인프라는 전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전기라는 그 인프라가 물과 공기처럼 되면서 네. 이제 이 인류를 쌓아오는데 든든한 어떤 그 지지대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네. 뭐 지금 이제 전기가 없다 그러면 문명이 지속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제 모바일 혁명을 거치면서 또 중요하게 세팅된 인프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전 통신이에요. 통신. 그러니까 우리 뭐 예전에 기억하시겠지만 MP3 플레이어나 뭐 PMP 같은 것들을 하면 데이터 다운받을 때 케이블 꽂아서 썼잖아요. 네. 네, 그게 통신이 필수 요소는 아니었거든요. 라디오나 일부 뭐 디바이스의 어떤 전유물이었는데, 네. 요게 모바일 혁명을 거치면서 예. 모든 게 통신으로 연결이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초연결이라는 말이 나왔었고, 사물통신이라는 키워드가 나왔고, 자, 그걸 통해서 스마트폰을 허브를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연결되기 시작했거든요. 지금은 이어폰에도 다 통신이 들어가잖아요. 네. 심지어 무슨 어떤 뭐 그 태그 같은 것들도 막 요즘에는 동전 같은 코인에도 다 통신이 들어가는 상황이고, 아이들 장난감에도 통신이 들어가죠. 자, 이 통신이라는 인프라가 이제 세팅이 됐고, 여기에 또 하나 들어올 수 있는 새로운 인프라가 AI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AI라는 거를 단순한 어떤 특정 디바이스에 있는 전유물이 아니고, AI는 서버 클라우드에 있어요. 서버 클라우드에 있는데 이게 우리 디바이스로 소환이 되는 거거든요. 네. 스마트폰이나 PC나 집에 있는 냉장고나 로봇 청소기나 소환되면서 나를 따라다니면서 나한테 서비스를 해주는. 뭐 영화 아이언맨 보면 자비스가 그렇잖아요. 토니 스타크가 지하 가서 뭐 작업할 때는 그 로봇 팔로 이렇게 내려와서 서비스 해주고, 뭐 TV 볼 때는 TV 앞에 와서 서비스 해주고. 그러니까 그게 기본 인프라가 되는데 그 사이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네. 말씀하신 사이클 되게 인상적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큰 틀에서 어떤 구조적인 변화가 전개되나라는 것을 들여다보고 여러 의사결정을 내리실 필요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은 어떤 가이드런스 이런 거를 좀 제시해주는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 우리나라 기업조차도 보면 이제 자동차 기업들도, 자동차 기업이나 이런 하드웨어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다소 로봇을 강조하는 모습인 것 같고요. 통신사라든가 이런 일종의 소프트웨어적인 산업 섹터에 있는 주요 기업들은 다소 AI 그 자체를 강조하는 모습인 것 같고, 조직 개편이 완전히 뜯어고쳐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AI 잘하는 사람이 팀장으로 올라가고 기존 팀장들은 밑으로 내려가는 구조를 완전히 뜯어고치고 있더라고요. 두 섹터가 다. 근데 역시 하드웨어적으로는 로봇이고 소프트웨어적으로는 AI라고 본다면 사실 그 둘 다 AI인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둘 다가 가능하게 하려면 AI 반도체가 필요한 것이고요. 네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나 아니면 기존 전통 대기업들도 AI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는 그 노력에서 자연스럽게 AI 반도체가 요구되는 것이고, AI 반도체가 또 구동되기 위해서는 또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는 HBM과 같은 고대역폭 메모리가 반드시 필요한, 그러니까 이런 시장이 함께 가는 모습이지 않나
라고 저도 이제 말씀 속에서 그림을 그리게 되네요. 네. 자, 그런 관점에서 어쨌든 이 AI 열풍, 미국의 AI 열풍, 그런 열풍에 힘입어서 한국 기업도 역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 저도 살짝 코멘트가 됐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가장 그래도 수혜를 볼 만한 기업. 네, 일단 뭐 이 산업이라는 거, 미래라는 거는 결국 저는 네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같이 이렇게 바뀌어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결국은 CP&D라는 네 가지 요소인데 네.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 네. 이제 요 네 가지 요소가 같이 가는 건데 네. 어떤 때는 네트워크가 앞서거니, 어떤 때는 디바이스가 앞서거니, 어떤 때는 플랫폼이 앞서거니 하면서 이제 쫙 끌고 가는 흐름인데 저는 여기서 플러스로 이제 봐야 되는 게 AI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CP&D 플러스 AI인데요. 네. 지금은 이 AI라는 네. 변수가 아니라 이제 상수죠. 이 AI라는 상수가 CP&D 네 가지의 어떤 요소를 네. 기술 변화를 엄청나게 촉발시킨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를 들면 지금 AI 때문에 콘텐츠 생산하는 프로세스가 다 바뀌고 있죠. 그렇죠. 지금 보면 최근에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예전에는 성인 배우를 위해서 아역 배우를 따로 이렇게 오디션을 봐서 찾잖아요. 네. 요즘에는 그냥 얼굴 그냥 데이터 가지고 손석구 배우 같은 경우 지금 손석구 배우 얼굴 가지고 어릴 때 사진 가지고 이거를 네. 데이터 트레이닝을 해서 가지고 아역 배우를 만들어 버려요. 네. 네. 그리고 지금 헐리우드에서는 자기들 일자리 없어진다고 막 프롬프트 이런 그 시놉시스나 이런 것들을 써주는 것들을 다 AI를 가지고 하고 맞아요. 있고 플랫폼은 이제는 AI 소비하기 편한 쪽으로 모든 게 지금 바뀌고 플랫폼도 있고 가고 맞습니다. 있고, 챗 GPT를 위시해서 그리고 네트워크는 AI를 구동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AI는 어떻게 보면 소환되는 대상이고 이게 디바이스에서 결국 구동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그 디바이스를 구동하기 위해서 새로 나온 디바이스가 지금은 레벨 3 자율주행차. 그러니까 사실 레벨 3 자율주행차는 로봇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빌리티라고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네.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뭐 XR 같은 디바이스들이 새로 나오는 거고 이런 것들을 또 매끄럽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초저지연 통신 기술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기존에 4G, 5G 지금 이제 넘어서 6G, 6G. 저궤도 위성 통해서 이제 완전히 우주하고 연결해버리는 그런 통신 기술이 필요해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데서 이제 기회들이 나올 거예요. 저는 네. CP&D 네 가지 요소에서 결국 10배, 100배짜리 주식들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 네. 거기서 결국 그러면 우리나라의 포지션은 뭐냐? 네. 대한민국은 하드웨어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쪽에서 특히나 AI 반도체 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일단은 지금 주식시장 HBM이라는 키워드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뭐 우리나라가 사실 플랫폼을 아주 글로벌리 잘할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그 플랫폼이라는 건 OS,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다루는 애들이 해야 되는 거고 이건 결국 글로벌 스탠다드거든요. 이걸 또 주도하는 건 결국 미국 기업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우리가 서브 정도의 포지션만 가져가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뭐 네카쿠베라고 해서 뭐 네이버, 카카오, 뭐 맞아. 네쿠팡, 뭐 저기 배달민족 같이 이런 서브 플랫폼만 돼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콘텐츠 쪽에서는 예. 아무래도 뭐 이게 아주 뭐 새로운 기술이 들어가서 엄청난 콘텐츠보다는 굉장히 감성적인 터치를 잘해줄 수 있는 콘텐츠들이 저는 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뭐 그런 쪽에서는 또 우리나라가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하고요. 두 가지 코멘트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저도 이름이 김광석이다 보니까 이 가수들이 요즘 커버곡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영상들이 많잖아요. 컨텐츠적인 네네 측면에서. 맞습니다. 근데 가수 김광석이 커버하는 어떤 노래를 이제 올리는 유튜브들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것도 다 인공지능으로 구현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말씀하셨던 CP&D 관점에서 C라는 관점도 분명히 그런 식으로 전환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좀 했고 이용수 대표님도 혹시 지금 앉아 계신 모습이 AI가 아닌지 여쭙기도 싶었고 네네. 많은 이 IT 컨설팅이나 산업 컨설팅 사들이 많이 활용하는 어떤 툴이잖아요. CP&D가. 네네. 근데 말씀하셨던 A를 넣어봤어요. 제가 말씀 속에서. 그래서 가운데 넣으면 CP&D가 돼서 C펜드가 됩니다. C펜드. 어떻습니까? 하나 그렇게 만드시면 어떨까요? 네, 뭐 네. 좋네요. 제안드립니다. 네네. 저작권은 저한테 네네. 없습니다. C펜드로 네. CPAND 같이 한번 밀어볼까요? C펜드 이렇게 네네. 예,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좋은 말씀 해주셨고 정말 AI 열풍이 부는 만큼 그 AI 서비스를 누가 더 잘 전달할 것인가 컨텐츠적으로
혹은 그것이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구현하는 플랫폼은 또 무엇일까? 그만큼 반드시 따라올 수밖에 없는 통신 네트워크 서비스를 누가 먼저 전달할 것인가? 또 디바이스는 누가 또 주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저는 대만 이슈로 좀 넘어가고 싶어요. 2024년에 특히 11월에 미국 대선을 앞에다 두고 이 대만이라는 이 섬 나라라고 할까요? 섬 지역을 중심으로 굉장한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는데 어쩌면 중국이 이 대만을 봉쇄 혹은 공격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들이 팽배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또 TSMC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정치적으로만 관심 있는 것은 아니라고도 보고 있거든요. 자, 이 대만 해협을 둔 미중 패권 전쟁이나 이런 지정학적 긴장감 이런 것들이 TSMC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혹시 생각하시는지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사실 뭐 대만이라는 어떤 뭐 나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TSMC라는 그 기업도 정말 중요한 그렇죠. 변수거든요. 왜냐하면 전 세계 어떻게 보면 반도체 기술의 50%, 그러니까 설계 70% 그리고 장비 50%는 미국한테 있지만 결국 그 제조라는 부분에서 TSMC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TSMC가 대만의 중국의 복속이 돼서 이제 중국 기업이 돼버리면 네. 미국 반도체 어떤 기술 어떤 주도권이 굉장히 훼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다고 또 이거를 중국이 쳐들어오는 거를 TSMC 때문에 지켜주자고 하니 예. 또 이게 G2가 맞붙는 엄청난 국력 소모에 전면전이 될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굉장히 어떤 복잡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미국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우려하고 있는데 그 차이잉원 총통 때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사실은 이제 그때 대만 해협에서 굉장히 많은 긴장이 조성되면서 차이잉원 총통이 이제 자국민들 대상으로 뭔가 이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이야기했는데 우리한테는 반도체 실드가 있어요. 그게 바로 TSMC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우리를 지켜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고 얼마 있다가 백악관 기자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한테 물어봤는데 중국이 대만 침공하면 어떻게 할 거냐? 당연히 지켜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보면 대만 어떤 외교에 굉장히 어떤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게 잠재적으로는 대만 국익에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해요. 네. 왜 그러냐면 예. 반도체를 잘 아는 미국 엘리트들은 저게 당연한 거죠. TSMC가 저렇게 중요한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상당 부분 관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걸 잘 모르던 일반 미국 엘리트들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리스크로 인식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저 실리콘 실드를 약화시키면 우리가 리스크가 적어지는 거잖아요. 미국 국익 입장에서.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칩스법이 더 가속화되기 시작했고요. 그때 공교롭게도 보면 우리 어떤 해프닝이 있었냐면 네. 칩스법이 결국은 반도체 최첨단 라인을 미국으로 가지고 오는 거였잖아요. 네. 원래는 그 TSMC 창업자 모리스 창이 예. 미국 리셔어링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처음에 코멘트 자체가. 그래서 이거 미국에서 제조를 하면 코스트가 50% 올라가는데 이게 뭐 되냐. 그리고 미국의 반도체 제조를 담당해본 인력들이 지금 몇 년째 끊겼는데 샘이나 마이클 같은 덩치 큰 애들이 방진복 입고 이거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사건이 있고 얼마 안 있다가 갑자기 TSMC가 2배 더 투자하겠습니다. 4배 더 투자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모리스 창이 갑자기 꿈에서 무슨 계시를 받은 것처럼 갑자기 다른 사람이 돼서 우리 더 투자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애리조나에 TSMC가 팹을 꾸리기로 했잖아요. 네. 4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죠. 원래 투자하기로 한 금액보다 한 4배 많은 금액이에요. 네. 거기 착공식 날 예. 바이든 대통령 왔었고요. 카멜라 해리슨 부통령 왔었고요. 네. 애플 팀쿡 CEO 왔었고요. 네. 엔비디아 젠슨 황 왔었고요. AMD 리사스 왔었고요. 정말 이 사람들 돈 주고 모아하려고 해도 못 모을 거예요. 네, 거기서 축사를 조 네. 바이든 대통령이 했는데요. 네. 거기서 전 참 재밌게 그 영상을 봤는데 네.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여기는 미국 내 최첨단 반도체 공장이 세워질 겁니다. 그러면서 손가락 세 개를 들더라고요. 조 바이든이. 여기서 3나노를 생산할 겁니다. 3나노요. 이건 협의되지 않은 이야기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왜냐하면
그 화면이 쑥 지나가는데 모리스 창 얼굴이 갑자기 썩어버리더라고요. 왜냐면 TSMC는 이런 정책이 있어요. N-1이라는 정책이 있어요. 최첨단 팹은 대만에 두고 한 세대, 그렇죠. 두 세대 떨어지는 거. 심지어 한 보통 두 세대 떨어지는 걸 갖다 놔요. 해외에다가. 네, 네. 근데 3나노는 사실 지금 보면 N-1이 될 수도 있죠. 2나노가 생각보다 빨리 잘 돼서 되면 가능성이 있는데 2024년까지 1몰법이잖아요. 칩스법이라는 게. 근데 여기 3나노가 세팅이 되면요. 만약에 2나노로 이 기술 전환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여기가 최첨단 팹이 돼버려요. 그럴 수 있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 대만 입장에서는 반도체 실드가 굉장히 약화되는 가능성이죠. 그러네. 네. 원래 초창기에는 삼성도 그렇고 TSMC도 그렇고 5나노 혹은 4나노 정도까지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3나노가 거의 당연시 돼버렸고요. 그게 네. 결국은 미국 정치권의 압박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지금 2024년 경제를 제목을 하나 꼽아봐라.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지경학적 분절화. 그러니까 국제기구들이 요즘 많이 쓰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 경제적 리스크도 있고 또 산업적, 기술적 이런 것들이 융복합된 분절화죠. 막 긴장감이 조성되는. 근데 저는 참 기업 많이 만나시겠지만 저도 기업 만나다 보면 셈법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지금 이런 지경학적 분절화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시나리오를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뭐 시장 진입을 하거나 신규 투자를 하거나 할지를 너무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근데 어쨌든 뭐 타이완 해협을 놓고 뭐 미중 간의 어떤 격돌이 있을지, 전쟁이 있을지 그럴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라고 많이들 판단하지만 적어도 타이완 해협을 봉쇄하는 조치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뭔가의 액션을 취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또 합니다. 근데 어쨌든 봉쇄 조치라든가 어쨌든 이 타이완 해협을 놓고 긴장감이 좀 올라갈 때 그러면 TSMC가 미국에 반도체를 공급하지 못하도록 좀 중국이 좀 제재를 이렇게 강하게 가한다. 혹은 반대로 미국이 이제 타이완을 더 적극적으로 나의 소유물처럼 이렇게 휘두르면서 중국의 반도체를 공급하지 못하도록 또 싸운다. 만약에 그런 뭐 시나리오들도 가능할 텐데 그럴 때 우리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어떨 거라고 보세요? 좀 더 기회가 올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더 위협이 올 거라고 혹시 보세요? 바람이 불면 나무가 흔들리죠. 근데 나무가 흔들린다고 다 쓰러지는 건 아닙니다. 얼마나 뿌리가 땅속으로 깊이 탄탄하게 자리하고 있는지 여부가 그것을 결정짓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도록 제가 특별히 준비한 이 리포트를 읽고 또 세미나를 시청할 수 있는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목표하는 곳까지 길 잃지 않고 잘 찾아가실 수 있도록 나침판처럼 작용되기를 좀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관심 있게 확인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정 댓글로 해당 내용 남겨드리겠습니다.